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네. 보통 전직 의원은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칭을 그냥 의원이라고 하는데 정치를 아예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단역 씨. 단역 씨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책 내용이 네. 그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고발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책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책을 쓰기 시작하신 게 언제예요? 이 최순실 사태 이후인가요?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한 4년 동안 틈틈이 책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그 모든 것의 그 적폐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런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쓰자.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과연 이 책이 이제 세상의 햇빛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무능한 정권으로 끝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최순실과 그 모든 검은 장막 뒤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치를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의 모멸감을 갖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간 써놨던 원고에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의 절반은 다시 다 손을 봐서 그렇게 내놓은 책입니다. 틈틈이 쓰신 책이군요, 네. 이게. 갑자기 쓰신 책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제가 최근 인터뷰를 봤는데, 여러 번. 네. 두려웠다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신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 혹은 잔혹함, 이런 걸 지켜봐 왔고 잘 알기 때문인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제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어요. 네. 그때 이제 유신 독재의 끝을 보았던 거죠. 얼마나 가혹한가를. 그래서 제 상상력이 다른 이 시대를 살던 분보다는 상상력이 아니라 아마 예상에 가까웠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보면서 그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이라든가 또 권력에 대한 이해도, 나름의 이해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그 김용갑 전 의원께서도 민정수석은 절대로 검찰 출신을 쓰지 말아라. 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부터 총리까지 다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출신들이 하는 언행이라든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하는 이야기 또는 정권의 그 속성을 볼 때 이거는 완벽한 공안 통치고 1970년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구나. 그런 점에서 제 공포와 두려움이 체득이 됐고 실제로 제가 그동안에 협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 같은 거는 제가 감수하고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죠, 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경찰, 사법부 여기까지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기관들을 동원해서 압박한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력까지 총동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혹은 범죄 집단 이런 정도로 상상하면 되는 겁니까? 어둠의 권력?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오랜 시간 탐사 취재하면서 어떤 사건 실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섭다. 제가 타고난 성격상 정말 겁을 안 먹는 편인데 오싹하다 하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보거나 듣거나 아는 사람이 보면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보이니까 그런 경험을 직간접하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있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겁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박근혜 정권을 경험을 하면서 저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가 느꼈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좀 두렵긴 했습니다만은 그 두려움이 박근혜 정권에서 느낀 것보다는 덜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제 정열과 또 제가 갖고 있던 돈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제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나. 그런 게 참 슬펐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경험을 직접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알면 이제 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정치를 멀리하고 조용히 사신 게 그런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아니,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물론 정열도, 열정도 식었고, 염증도 이만저만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또 저희 아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한테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됐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 세계하고는, 제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일부러. 나 정치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네. 선박 의원들 중에서 저를 만나자고 한 분도 있어서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일종의 저로서는 자기 방어적 신호였다고 볼 수 있죠. 어떨 때 가장 무서우셨어요? 뭐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집으로 날아오는 이런 통지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제 계좌 같은 거를 이제 빚어다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협박 메일도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지하철을 갈 때 한산한역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내리고 타는 건 알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저희 동네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머리도 좀 기르고 그런 생각을 시도를 했죠. 예. 여러 가지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되었는데 저는 실감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스튜디오에 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최근 있었던 일 중에 아실 법 할 것 같은 이야기 몇 가지 여쭤보면, 이틀 전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에 대해서 그동안 알지도 못한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이름은 들었다 정도까지 인정했는데, 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보십니까? 그분은 모른다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봤을 때 네. 그분처럼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동서양의 고전에도 조예가 깊고요. 네.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사실상 오래 하셨어요. 그런 분이 최태민 일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죠. 다만 너무나 머리 회전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는 있다. 직접 모를 수는 없죠. 모를 수는 네. 없고. 네. 그건 모를 수가 없죠. 여의도에 있었으면은 사실은 매우 머리가 아둔한 사람도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둔한 사람도. 네. 네. 정윤혜 씨도 잘 모른다고.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과거 비서실장까지 했었는데 당시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대표가 되기 전까지 비서실장을 양반이 비서실장이라는 직책도 없지만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을. 그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김유춘 비서실장이 그때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의회에 있었는데 정윤혜 씨가 당시에 국회를 드나든 걸로 아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7시간 동안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소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네. 물론 청와대는 20분밖에 안 된다고 반박하긴 했는데 이제 가까이서 지켜본 분으로서 대통령이 아이들이 이제 당장 몇백 명이 배에 갇혀 있는데 머리를 하느라 90분을 쓴다. 이거 보통 사람으로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20분이건 90분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저는 박근혜 그럴 수 있는 분인가요? 90분 머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용량 자체가 우리가 왜 컴퓨터로 치자면 저장 용량이 이미 꽉 찬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죽음, 18년 청와대의 생활 그 자체로 용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삶의 삶을 보고 배우고 사랑과 눈물을 경험하고 이럴 수 있는 용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의 사태를 TV로 지켜보면서 식사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20분 동안 올림머리를 이거는 자신의 어떤 정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 정치에 하나니까
그걸 또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 사태가 저로서는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였으니까. 근데 아이들의 이름과 이 선생님들의 이름을 하나 부르면서 눈물을 흐르는 장면을 보면서 저것은 연기다. 이 대목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흘리는 눈물이다. 저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2000년, 2004년부터 함께 하셨지만 저는 이제 2002년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이제 한나라당 탈당해서 미래연합 창당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드물게 그때는, 둘이서 한 방에서 1시간 넘게 제가 인터뷰를 박근혜 당시 의원과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 스타일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의원의 말이 뭐 조리 있거나 스마트하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문장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TV를 보거나 뭐 하면 저 혼자서 저 양반 말이 점점 어눌해지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은 없어요? 점점점 말이 어눌해진다? 가까이 본 사람. 굉장히 느꼈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굉장히 성실했고요.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성실했고 그다음에 기억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말이 어눌하고 말솜씨가 없긴 했지만은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성실하게 써서 그걸 열심히 외웠어요. 이렇게 조그만 종이를 4조각으로 접어가지고.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는 하여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또박또박, 그렇죠. 또박또박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가 내용이 없다는 거는 저는 걱정을 매우 했지만은 저렇게 문장의 어순이 흐트러지는 걸 떠나서 자신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초점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건망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서 제 친구가 이제 의사인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만약에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많이 복용을 혹은 장기 복용을 하면 저런 건망증이 있을 수 있다. 말이 어눌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퍼즐은 풀리긴 했는데 전에 비해서는 더 이상해진 건 확실합니다. 네, 저도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비슷한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어눌해졌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할 말을 외워서 또박또박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돼서 다시 나의 집이었던 마이 하우스였던 청와대에 들어간 순간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업무 완수를 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을 되찾는 마치 그 몰락한 집안의 그 서희와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틈새를 최순실이 아주 교묘하게 말하자면 이제 모든 것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잠이 안 오실 때는 드시고 12시까지 주무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정말 그 박의 나라, 박의 청와대, 박의 나라 이 모든 것이 그런 점에서 정말 그 위태로웠던 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불행하긴 하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박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돌릴 수 있는 시기를 갖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엄청난 보도량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서로를 필요하는 공생관계지만 또 한편으로 최순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을 계속 필요로 하게 만들 그런 뭔가 본인만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각종 말씀하신 뭐 수면 유도제나 주사제 같은 거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뭐 그 예전에 중국에서 그 환관과 내시들이 그 황제에게 아편이라든가 또는 미색에 이렇게 물들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2세 세습 정치인이었던 거죠.
세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최순실 역시 말하자면 세습 권력이었던 거예요. 박근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사로잡고 아시아의 지도자가 된다고 끊임없이 세뇌를 했던 최재민은 최면술도 굉장히 잘 구사를 했다는 여러 증언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거를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한테 들은 적도 있고, 아버지가 최면술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로잡았다면은 최순실은 2세로서 박근혜라는 굉장한 자산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의 유지 관리를 어떻게 더 공고히 할 것인가. 첫째, 여성이라는 선이 같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했죠. 모든 장친구부터 모든 생활을 완벽하게 챙겨줌으로써 9시는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첫 번째 과업. 두 번째는 아마도 미용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본능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퍼스트레이디 일이 대통령직인 줄 알았다가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불면증에 저는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수면 유도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또 약물로서도 또는 여러 가지 미용 주사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권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보신 분으로서 이제 그런 추론을 하시는 거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보도된 인터뷰를 여러 번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보수에 대한 평가예요. 이제 본인이 한때 보수 정치인 중에 이제 가장 뭐랄까 화려하고 날카로운 말, 글로 이제 진보 진영을 공격하셨던 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유시민 전역 100분 토론 대단했죠. 예, 기억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인터뷰를 보면 우리나라 보수 정치에 대해서 정치적 소견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를 잘 모르시니까. 네. 저도 네. 아마도 김어준 선생님 내부에 보수도 있을 거고 진보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수적인 부분이 많은 건 보수는 자유와 선택을 매우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시장을 존중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보수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그 보수주의자로서 한나라당에서 또 표현을 하면서 정말 그 보수 진영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죠. 그 사람들은 진짜 보수의 그 본질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안 했고 그리고 보수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눈물겹고 처절하고 힘든 길인가에 대한 생각도 없고요. 정말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한 것은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치욕입니다. 적어도 보수는 유능하긴 했어야 되죠. 행동하긴 했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또 보수들이 굉장히 오염됐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매우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라는 하나의 그 인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마치 보수의 본질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자기의 로열티를 가지지만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로열티를 갖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겠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몹시 절망했다는 그 표현이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근데 이제 정치인도 아니시기 때문에 네. 곤란하실까봐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는 건데, 과거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였어요, 사실은 이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이가 가려면 대통령은 컴플렉스가 없도록 대학을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큰 논란이 일어났는데. 네. 그때 저랑 인터뷰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예. 기억하시죠? 아니에요. 그 인터뷰에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제가 2년 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셨을 때 유인태 수석한테 당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그런 거지 이렇게 했다는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월간조선인가 신동아에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쓰고 나서 다시 인터뷰했구나. 네,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드님 인터뷰를 보다가
네.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지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못 나왔다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네. 왜 대학 나온 사람에게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지냐. 대통령 됐으면은 그걸로 모든 성취고 정말 대학원 내 박사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국민들에게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저는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력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편견을 가진 적은 없어요. 하도 그런 점이 강조가 돼서 그렇지 저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중에 2명이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학력을 보지 않고 뽑았어요. 그리고 보좌관, 즉 4급도 오졸 출신인 사람이 제 4급 보좌관이었는데 국회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와전된 부분이 네.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었을 때라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몸을 사려야 되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자유로운 한 개인으로서 글을 썼고 정말 제 기본 뜻은 대학 꼭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는 벗어난 분이니까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좀 뭐하네요. 저는 정말 이 학벌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네. 보통 전직 의원은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칭을 그냥 의원이라고 하는데 정치를 아예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단역 씨. 단역 씨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책 내용이 네.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고발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책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책을 쓰기 시작하신 게 언제예요? 이 최순실 사태 이후인가요?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한 4년 동안 틈틈이 책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그 모든 것의 그 적폐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런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쓰자.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과연 이 책이 이제 세상의 햇빛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무능한 정권으로 끝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최순실과 그 모든 검은 장막 뒤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치를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의 모멸감을 갖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간 써놨던 원고에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의 절반은 다시 다 손을 봐서 그렇게 내놓은 책입니다. 틈틈이 쓰신 책이군요, 네. 이게. 갑자기 쓰신 책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제가 최근 인터뷰를 봤는데, 여러 번. 네. 두려웠다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신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 혹은 잔혹함, 이런 걸 지켜봐 왔고 잘 알기 때문인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제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어요. 네. 그때 이제 유신 독재의 끝을 보았던 거죠. 얼마나 가혹한가를. 그래서 제 상상력이 다른 이 시대를 살던 분보다는 상상력이 아니라 아마 예상에 가까웠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보면서 그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이라든가 또 권력에 대한 이해도, 나름의 이해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김용갑 전 의원께서도 민정수석은 절대로 검찰 출신을 쓰지 말아라. 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부터 총리까지 다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출신들이 하는 언행이라든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하는 이야기 또는 정권의 그 속성을 볼 때 이거는 완벽한 공안 통치고
1970년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구나. 그런 점에서 제 공포와 두려움이 체득이 됐고, 실제로 제가 그동안에 뭐 협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 같은 거는 제가 감수하고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죠, 뭐. 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네.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있었던 일 중에 아실 법 할 것 같은 이야기 몇 가지 여쭤보면 이틀 전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에 대해서 그동안 알지도 못한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이름은 들었다 정도까지 인정했는데 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보십니까? 그분은 모른다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봤을 때 네. 그분처럼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동서양의 고전에도 조예가 깊고요. 네.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사실상 오래 하셨어요. 그런 분이 최태민 일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죠. 다만 너무나 머리 회전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는 있다. 근데 모를 수는 없죠. 모를 수는 네. 없고. 네. 그건 뭐 모를 수가 없죠. 여의도에 있었으면은 사실은 매우 머리가 아둔한 사람도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둔한 사람도. 네. 네. 정윤혜 씨도 잘 모른다고.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과거 비서실장까지 했었는데 당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대표가 되기 전까지 비서실장을 양반이 비서실장이라는 직책도 없지만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을. 그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김유춘 비서실장이 그때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의회에 있었는데 정윤혜 씨가 당시 국회를 드나든 걸로 아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7시간 동안 올림머리한 검찰, 경찰, 사법부 여기까지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기관들을 동원해서 압박한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력까지 총동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혹은 뭐 범죄 집단 이런 정도로 상상하면 되는 겁니까? 어둠의 권력?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오랜 시간 탐사 취재하면서 어떤 사건 실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섭다. 제가 네. 탁월한 성격상 정말 겁을 안 먹는 편인데 오싹하다 하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보거나 듣거나 아는 사람이 보면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보이니까 그런 경험을 직간접하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있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겉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박근혜 정권을 경험을 하면서 저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가 느꼈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좀 두렵긴 했습니다만은 그 두려움이 박근혜 정권에서 느낀 것보다는 덜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제 정열과 또 제가 갖고 있던 돈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제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나 그런 게 참 슬펐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경험을 직접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알면 이제 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정치를 멀리하고 조용히 사신 게 그런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아니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물론 정열도, 열정도 식었고, 염증도 이만저만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또 저희 아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한테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됐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 세계하고는 제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일부러 나 정치 절대 하지 않는다.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네. 친박 의원들 중에서 저를 만나자고 한 분도 있어서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일종의 저로서는 자기 방어적 신호였다고 볼 수 있죠. 어떨 때 가장 무서우셨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집으로 날아오는 이런 통지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제 계좌 같은 거를 이제 빚어다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협박 메일도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지하철을 갈 때 한산한역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내리고 타는 건 알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저희 그 동네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머리도 좀 기르고 그런 생각을 그런 시도를 했죠. 예. 여러 가지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되었는데 저는 실감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스튜디오에 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